지난 시간에 138쪽 했었는데 일단 188쪽이 정리 48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전표에 돌아와서 정신 안에는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이것은 다시금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했냐면은 138쪽에 일반적인 거나 이게 보편적인 거나 그런 문제까지 왔는데 잠깐만요. 138쪽 바로 넘어갑시다. 주석부터 하면 되겠다. 137쪽에 정신 안에는 이해하고 욕구하며 사랑하는 등의 절대적인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주장이었죠. 안음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이들 능력과 이들과 유사한 능력은 순수한 상상물이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개별적인 것에서 흔히 행성하는 행위상학적 또는 보편적 실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관념, 저 관념에 대한 지성의 관계와 이 의지작용이나 저 의지작용에 대한 의지의 관계는 이 돌 또는 저 돌에 대한 일반적인 돌의 관계, 그리고 베드로 또는 바울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같다. 이게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인가 봐요. 왜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다고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제1부의 부록에서 설명했다. 이게 뭐야? 이유를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 앞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이해하는 의지는 노력이 아니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노력이 아니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지를 참인 것이나 그릇된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며 정신으로 하여금 사물을 추구하게 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욕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이 능력들은 개별적인 것에서 형성되어 그것과 구분되지 않은 보편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이제 의지작용 자체가 사물의 관념 자체 이외의 어떤 것인지 단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정신 안에는 관념이 안에서 포함하는 긍정이나 부정 또는 부정 이외의 또 다른 긍정이나 부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단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리 그리고 2부의 3을 정의 3을 참조하고 사유를 그림으로 객관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관념은 안저에 형성되는 상이 아니라 사유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49. 정신 안에는 관념이 안에서 포함하는 것 이외의 어떤 의지작용 또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2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정신 안에는 관념이 안에서 포함하는 것 이외의 어떤 의지작용 곧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 안에는 의지를 갖거나 의지를 갖지 않는 절대 능력이 결코 없으며 단지 개별적인 의지작용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인 의지작용 곧 이 긍정이나 저 긍정 또는 이 부정이나 저 부정만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어떤 개별적인 의지작용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이 직각과 같다는 것을 정신을 이 긍정하는 사유 양태를 생각해보자. 이 긍정은 삼각형의 개념 또는 관념을 포함한다. 즉 그것은 삼각형의 관념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 관념 없이는 파악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파악이라는 말을 쓰고 인식이라는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A가 B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A가 B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긍정은 삼각형의 관념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답니다. 앞에 거는 관념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존재할 수 없다.
관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긍정은 삼각형의 관념 없이는 있을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삼각형의 이 관념은 이 동일한 긍정을, 즉 세각의 합이 이 직각과 같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역으로 삼각형의 이 관념은 이 긍정 없이는 있을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긍정은 삼각형의 관념의 본질에 속하며 삼각형의 관념 자체일 뿐이다. 긍정과 부정의 능력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의지작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모든 의지작용에 관해서도 언급된다. 곧 모든 의지작용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고 보충해서 의지와 지성은 동일합니다. 그 증명은 의지는 개별적인 의지작용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그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의지작용 자체고 지성은 개별적인 관념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의지작용이나 관념 같다는 얘기지. 그러나가 뭐냐? 그런데지. 개별적인 의지작용과 개별적인 관념은 동일하다. 자, 주석에 보면 이리하여 우리들은 보통 오류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41에 보면은 제거하였다 해가지고 그 주에 보면은 각 주에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그런.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세계는 인과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오류의 원인을 자유의지에 있다고 보았으며 의지를 지성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스피노자는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한다. 스피노자와 이 데카르트의 그 차이점입니다. 자유의지. 그 다음에 뭐 크게 차이는 그거였죠. 심신 이언론이냐 심신 이론론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차이점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즉 오류는 손상되고 혼란스러운 개념 관념이 포함하는 결핍에만 있다. 그러므로 거짓된 관념은 그것이 그릇된 한에서 확실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거짓된 관념에 만족하여 전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는 그의 표상을 동료시키는 아무런 원인도 없으므로 그런 거짓된 관념에 안주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확실성이 없다는 거고. 확실성이 없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고. 자, 이거 계속해서 보면 따라서 비록 어떤 사람이 거짓된 관념을 고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그것을 확실히 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성을 어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그 주석을 참조, 이 주석 참조라는 이해하며 해이의 결핍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둠은 어둠이 없었어. 어둠이 없었어. 약해서 어둡다나? 그게 아니고 빛이 없으면 어둡다는 거죠. 확실성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러나 확실성의 결례를 우리는 허위로 이해한다. 맞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의 듯이 확실성의 결례를 우리는 허위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앞의 정리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이론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 반대에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람의 말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오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이론의 약간의 유용한 측면을 지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약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주요한 유용성은 제5부의 언급에서 잘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첫 번째 점에서 시작하여 독자들이 관념이나 정신의 개념과 우리들이 표상하는 사물의 표상을 정확히 구분하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관념과 우리들이 사물을 표현하는 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상을 구분하고 말을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상, 말, 관념이 많은 사람에 의하여 혼동되어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신중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의지에 관한 이 이론은 사색을 위해서는 물론 현명한 삶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은 관념을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들에게 형성되는 표상으로 생각하므로 우리는 어떤 유사한 표상도 형성하지 못하는 사물의 관념은 아무런 관념도 아니고 우리들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상상물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관념을 캠퍼스 위에 말없는 그림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편견에, 즉 자유의지에 만드는 상상물에 불과하다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관념이 안에서 긍정이나 또는 부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아까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게 이런 게 또 삼각형의 성질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말을 관념이나 또는 관념이 포함하는 긍정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단순한 말로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자신은 자기들이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건 뭐야? 의지할 수 있다. 의지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요. 의지력으로. 자기들의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지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연장의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사유의 본성에 주의하는 사람은 우리가 속성 중에서 박되는 게 연장의 속성과 사유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여튼 사유의 본성에 주의하는 사람은 이러한 편견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의지력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따라서 관념이 가로 안에 보면 관념은 사유의 양태라고 그랬습니다. 관념이 사물의 표상에도 말에도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과 표상의 본질은 사유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신체 운동에서만, 이 뭐니까 연장이죠. 연장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서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에 관해서는 이상과 같은 약간의 주의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언급한 반론들로 옮겨가겠다. 자, 앞에서 왼쪽 편에 140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반론을 우리들의 이론에 대한 성립할 수 있는 반론 반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반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 사람 뭐냐면 앞에서 보면은 139쪽에 보면 보충에 의지와 지성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첫 번째 반론은 사람들이 의지는 지성보다 광범위함으로 지성과는 다르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를 지성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지각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물에 동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현재 지니는 것보다 한층 더 큰 동의 능력이나 한층 더 큰 긍정이나 부정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 이게 뭡니까? 아까 이 의지가 긍정이나 부정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무한하다는 거죠. 의지는. 근데 한층 더 큰 인식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지성이죠, 지성. 그러니까 이게 그 의지가 지성보다 크다는 얘기지. 따라서 지성은 유한하고 의지는 무한하다는 점에서 의지는과 지성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우리들이 판단을 보류하여 우리들이 지각하는 사물에 동의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에서 가장 명백하게 그렇게 되는 듯이 여겨진다. 이것은 또한 누구든지 사물을 지각하는 데서는 오류를 범한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가 그것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데서만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에서 역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날개에 달린 말을 상상한다고 해서 날개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날개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상상한다고 해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 인정하지 않는 한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험은 의지 곧 동의 능력이 자유로우며 인식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식 능력과 동의 능력은 자유롭다는 거죠. 인식 능력과 다르다는 거죠. 긍정과 부정은 인식과 다르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뭐 같다고 그랬지. 아까 의지와 지성은 동일하다고 그랬고 개별적인 의지작용과 개별적인 관념은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긍정이 다른 긍정보다 한층 더 많은 실제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즉 우리는 참인 것을 참으로 긍정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보다 더 많은 실제성이나 완전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한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우수하면 할수록 그 대상의 관념 역시 다른 대상의 관념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역시 의지와 지성 간의 차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자, 위 앞에서 얘기한 거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긍정과 긍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인식이지. 앞에 거는 의지작용으로 기반한 긍정과 부정이었고, 이거는 긍정과 부정, 이거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 인식은 더 나은 인식이 있다는 거죠. 완전성을 소유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와 지성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부정을 긍정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은 의지작용이고 이게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와 지성은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생길 수 있다. 즉 만일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병행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리당의 당나귀는 이거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한 마리가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음식 가운데 있을 경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느 쪽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런 병행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을 것인가. 만일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걸 인정한다면 내게는 당나귀 인간의 조상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거는 이상한 조각 같은 그런 거라는 얘기죠. 인간이 현실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게 가만히 있다가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들 위에도 아직 다른 반론이 승립할 수 있다. 네 가지 반론이었잖아요.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각자가 몽성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떨쳐내는 의무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반론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답하겠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 번째 반론. 의지가 지성보다 강군하다는 얘기. 만일 사람들이 지성을 명석하고도 판명한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의지가 지성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의지가 지각이나 사유 능력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은 부정한다. 의지가 지각이나 사유 능력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주장입니다. 이걸 왜 이렇다는 걸 설명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나는 어찌해서 의지 능력이 감각 능력보다 무한하다고 일컬어지는지를 실로 알 수 없다. 자기 인정 못하겠다는 걸 끝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을 동일한 의지 능력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무한히 많은 물체를 동일한 감각 능력으로 감각하거나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무한히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따라서 어떠한 의지 능력에 의해서도 도달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지각할 수 없다면은 그 의지 능력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질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사람들은 또 반박 비슷하게 하겠죠. 이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만일 신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각하기를 원했다면 신은 우리들에게 현재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지각 능력을 부여했어야 하지만 더 큰 의지 능력을 부여할 필요는 없었다. 이 책이 잘못됐지. 더 큰 지각 능력을 부여했어야 맞지. 그러나 더 큰 의지 능력을 앞에다 붙이면 더 큰 지각 능력을 부여했어야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의지 능력을 부여할 필요는 없었다. 없다. 이것은 그들이 다음과 말하는 것과 똑같다. 즉 만일 신이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다른 것을 인식시키기를 원했다면 그 무한히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이 현재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지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필요했지 실제에 관한 보다 더 일반적인 관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건 조금 말이 좀 더 큰 지성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필요했지 실제에 관한 보다 더 큰 일반적인 관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자. 자, 그 설명이 있나? 왜냐하면 우리들이 밝힌 것처럼 의지는 어떤 보편적인 유무나 개별적인 모든 의지작용, 즉 개별적인 모든 의지작용의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관념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모든 의지작용의 공통적이거나 보편적인 이 관념을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이 능력이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히 확장된다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은 하나의 개체도 여러 개체도 그리고 무한히 많은 개체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거 뭘 주장하고 했노 지금. 그들이 이거 그냥 그치 한 말 그거 했다는데 이게 사람은 참 이야기 따라가기 힘들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결국은 이 의지작용이 의지가 지성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발전에 대해서 나는 판단을 보려하는 자유로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답한다. 판단 보려는 이 사람은 인식 부족이라는 얘기지. 근데 휘론처럼 판단 보려는 대상과 판단은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판단 보려는 인식 부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판단을 보려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사물을 타당하게 지각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판단의 보류는 지각이지 자유의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긍정이라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개에 달린 말을 표성하고 다른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은 어린이를 생각해보자. 이 표상은 말의 존재를 포함하며 어린이는 말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것도 지각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말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매일 꿈에서 경험한다. 나는 꿈꾸는 동안 자신이 꿈꾸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보류하거나 자신이 꿈꾸는 것을 꿈꾸지 않는 것처럼 하는 자유로운 힘을 가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지만 꿈에서도
우리들이 판단을 보류하는 일이 생긴다. 즉 우리들이 꿈꾸면서 꿈꾸는 경우가 그렇다. 어떻게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렵냐? 나는 어느 누구도 지각하는 한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 정신의 표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지각하는 한에서 아무것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 사람은 아까 이 반대 판단은 뭡니까? 지각 능력과 그 판단 능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판단 보류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판단 보류하는 거는 뭡니까? 인식이 지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날개 달린 말을 지각한다는 것은 말이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긍정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만약 정신이 날개 달린 말 이외에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다면 정신은 말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할 것이며 말의 존재를 의심할 아무 원인도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능력도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날개 달린 말의 포상이 말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념과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정신 자체가 소유한 날개 달린 말의 관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경우 정신은 말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말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의심할 것이다. 이것으로서 나는 세 번째 반론에 답했다고 묻는다. 즉 의지는 모든 관념에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것, 곧 단지 모든 관념의 공통적인 것, 말하자면 긍정말을 표시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의지가 이처럼 추상적으로 고찰되는 한 의지의 타당한 본질은 모든 관념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점에서는 의지의 본질은 모든 관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의지가 관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는 개별적 긍정이, 의지죠. 개별적 긍정이 관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는 거지. 의지가 관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개별적 긍정이 관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의 관념이 포함하는 긍정과 삼각형의 관념이 포함하는 긍정은 마치 원의 관념과 삼각형의 관념이 다른 것처럼 상이하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참인 것이 참이라는 것을 긍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된 것을 참이라고 긍정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는 절대적으로 부정한다. 왜냐하면 이들 두 긍정은 그 정신만을 살필 경우 유와 비유에 대한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관념 안에는 허위의 행상을 구성하는 아무런 즉각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혼동하거나 이성적인 유 또는 추상적 유를 실제적 유와 혼돈할 때 우리는 쉽사리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반론이 뭐였노? 세 번째, 하나의 긍정이 다른 긍정보다 한층 더 많은 실제성을 포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의지와 지성 차이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론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까 비리당의 그 당락이 나왔죠. 그와 같은 병행 상태에 처한 인간, 말하자면 기아 갈증과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음식과 음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는 인간은 기아와 갈증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만일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은 인간이기보다는 오히려 당나귀를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인간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 바보, 미치광이 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도 한다. 이건 뭐 비유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 정리 49입니다. 보충 주석에 나온 거. 있잖아. 정신 외에는 가질 수 없다. 정신 안에는 관념이 안에서 포함하는 것 외에 어떤 의지작용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하다. 개별적인 의지작용과 개별적인 관념은 동일하다. 이 이론이겠죠. 이 이론이 인식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지적해보자. 이 점은 다음에서 쉽사리 통찰된다. 이 이론은 우리들이 신의 명령으로만 행동하며
신적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더 완전하며 우리가 신을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심정을 매우 평정시켜줄 뿐 아니라, 심정이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매우 평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최고의 행복이나 복지가 어디에서 성립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말하자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나 복지는 신에 대한 인식에서만 오며, 우리는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초월적 신을 섬기는 기독교 정신과 같지 않나? 우리는 이 인식에 의하여 단지 사랑과 도의심이 요구하는 근거하는 것만을 행하게끔 인도한다. 이로부터 덕 자체의 신에 대한 봉사 자체가 바로 행복이며, 덕 자체와 신에 대한 봉사 자체가 바로 행복이며 최고의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덕과 선영을 가장 힘든 봉사를 여기고, 여기에 대하여 신에게 최고의 보수를 받아 표창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덕의 참다한 평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명백히 한다. 사실 이 문장이 길어놓으니까 뭐 괜히 엉뚱한 소리. 덕 자체, 신에 대한 봉사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자유네. 자, 이 이론은 운명, 포르투나라고 그러죠. 운명에 관한 것, 또는 우리들의 힘 안에 없는 것에 관해서, 곧 우리들의 본성에서 생기지 않는 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즉, 우리는 운명의 두 측면을 대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지 않으면, 운명의 두 측면은 이제 올라가는 측면, 내려오는 측면입니다. 두 측면을 대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본질에서 세각의 합이 이 직각과 같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그것과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섭리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번쩍 마음에 안 든다. 결정이 아니고 섭리에서 생긴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은 땅과 같은 안에서 공동생활에 기여한다. 뭐 공동생활에, 국가에도 기여하고, 즉 이 이론은 어느 누구도 정화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고, 이렇지,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외에 이 이론은 각자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성적인 동정이나 편협심 또는 미신에서가 아니고 오로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제4부에서 보겠지만 시간과 사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기와 사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또한 국가 공동체에 적잖게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시민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지도할 것인지, 곧 시민을 노예처럼 복종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동기에서 최선을 행하게끔 통치하고 지도하여야 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나는 이 주석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을 끝마쳤으며 이것으로 제2부를 종결한다. 나는 제2부에서 인간 정신의 본성과 그것의 승리를 충분히 자세하게, 그리고 대상의 어려움이 성립하는 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나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탁월한 것, 가장 유용한 것,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냥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되지 뭐. 어렵게 설명. 정서의 기형과 본성에 대하여, 이 정서는 감정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정념 용어와 비슷하죠. affectus입니다. affectus. 그래서 사람은 저자는 감정보다는 정서가 좀 넓은 범위의 그 단어라서 정서로 썼다고 돼 있죠. 정서와 인간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기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자연 법칙을 따르는 자연물이 아니라 자연 밖에 있는 사물에 관하여 논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람은 자연 법칙이지, 모든 신의 섭리를 따르는 거잖아. 스피노자는. 실로 그들은 자연 안의 인간을 국가 안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별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을 별도로 생각한다는. 인간도 역시 자연에 속해 있는 자연 법칙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자연 질서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며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인간의 무능력과 무상의 원인을 공통적인 자연력에 돌리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 본성의 결함에 돌린다. 이게 스피노자의 철학과는 좀 맞지 않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은 인간 본성을 한탄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거나 또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주한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무능력을 한층 더 웅변적으로 아니면 한층 더 날카롭게 비난할 줄 아는 사람은 신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옳은 생활 방식에 관하여 많은 탁월한 글을 쓰고 인간에게 현명한 충고를 한 뛰어난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정서의 본성과 힘을, 그리고 정신이 정서의 제어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못했다. 물론 정신이 자신의 활동에서 절대 능력을 지닌다고 믿었지만 인간의 정서를 정서의 제1원인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했으며, 동시에 정신이 정서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 유명한 데카르트를 나는 안다. 이제 이성이 이제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정신이 이성적 의지겠죠. 좀 정신이라는 게 이것이 정서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데카르트. 제일 원인은 제일 중요한 원인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좀 데카르트가 안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자신의 위대한 지성의 예리함을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 나는 이 시점을 적절한 곳에서 증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저주하며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항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의 결함이나 우행을 기하학적 방법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일생에 대립하여 하며 공허하고 부조리하며 해모스럽다고 하여 그들이 욕하는 것을 확실한 추론으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일은 틀림없이 이상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스피노자 철학의 근거입니다. 자연 안에서는 자연의 잘못으로 여길 만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동일하며 자연의 힘과 활동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생성하며 한 행상에서 다른 행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과 규칙은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도 또한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과 규칙에 의한 인식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오, 분노, 질투 등의 정서도 그 자체로 고찰한다면 여타의 개별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연의 필연성과 힘에서 생긴다. 따라서 그러한 정서들은 그것들이 인식되어야 할 특정한 원인이 있으며 단지 그것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각각 또 다른 사물의 성질과 같이 우리들이 인식할 만한 특정한 성질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1부와 2부의 신과 정신에 관하여 다뤘던 방법과 똑같이 정서의 본성과 힘과 정서에 대한 정신의 능력에 관하여 다루고 인간의 행동과 충동을 선, 면, 입체를 다루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찰할 것이다. 기하학적 고찰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정의 나옵니다. 정의 나오고 공리 나오는 정의만 있네. 정의 있고 요청 있고 그 다음 정리로 바라고 하네요. 정의 1.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하여 명석 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을 때
나는 이 원인을 타당한 원인이란다. 그러나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 자체에 의하여 이해될 수 없을 때 나는 그 원인을 타당하지 않는 또는 부분적인 원인이란다. 이제 부분적 원인은 타당하지 않는, 자, 타당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나 외부에 생길 때 곧 우리의 본성만에 의하여 명석 판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들의 본성에서 우리들의 내부나 외부에 생길 때 나는 우리가 작용한다고 한다.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단지 부분적 원인, 아까 타당하지 못한 원인, 부분적 원인에 불과한 어떤 것이 우리의 내부에 생기거나 우리의 본성에서 생길 때, 여기 앞에서는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의 내부나 외부에 생길 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내부에 생기거나 우리의 본성에서 생길 때 외부란 말 안 하죠. 이게 왜냐 작용을 받기 때문에 외부란 말 안 하는 거. 자, 우리의 내부에 생기거나 우리의 본성에 생길 때 나는 우리들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서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어떤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 경우 나는 정서를 능동으로 이해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인이 안 됐을 경우 타당한 원인입니다. 앞에서 말한 타당한 원인이 됐을 경우에 그 정서를 능동으로 해요. 우리가 그 정서가 생겨나는데 타당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건 능동으로 이제 그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았다는 것, 앞에서 받은 거하고 연관이 되죠. 작용을 받는다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동으로 이해한다. 요청. 인간 신체는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으며 또한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신체는 많은 변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의 인상이나 흔적을, 즉 사물의 표상을 보유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흔적이죠, 흔적. 많은 변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의 인상이나 흔적을, 즉 사물의 표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간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인상이나 흔적을 따라서 사물의 표상을 보유할 수 있다. 조금 이해가는 조금 같은 말이지만 이해는 좀 쉽네요. 그 다음에 정리 1. 우리의 정신은 어떤 점에서는 작용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작용을 받는다. 즉 정신이 타당한 관념을 갖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하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갖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증명에서 각각의 인간은 정신의 관념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일부는 훼손되고 혼란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은 신이 이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신 안에서 타당하지만 정신 안에서 타당하지 못한 관념도 신이 오로지 이 정신의 본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여러 정신도 자신 안에 포함하는 한 타당하다. 참 어렵다 말하는 게. 신이 오로지 이 본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여러 정신도 자신을 포함하는 한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어진 각각의 관념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며 실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타당한 원인이다. 그것은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이 주어진 관념으로 변종되었다가 고찰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
그리고 신이 어떤 사람의 정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은 타당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은 타당한 관념을 가지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첫 번째 점이다. 타당한 관념을 갖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그 점이죠. 그 다음에 타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두 번째 증명해야 될 거고 그렇죠. 다음으로 어떤 인간이 정신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의 정신까지도 자기 안에 지니는 한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에 관해서는 이 인간의 정신이 타당한 원인이 아니고 단지 부분적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야, 어떤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의 정신까지도 자기 안에 지니는 한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에 관해서는 이 인간의 정신이 타당한 원인이 아니래. 자기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정신까지 자기 안에 갖고 있을 때 타당한 게 아니래. 단지 부분적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간의 정신이 타당한 원인이 아니고 단지 부분적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려는 한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앞에서 했던 이거죠. 타당한 관념을 갖는 게 필연적으로 작용하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갖는 게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는 거죠. 보충해 보면 1호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많이 지니면 지닐수록 더욱더 많이 작용을 받으며 반대로 타당한 관념을 많이 지니면 지닐수록 더욱더 많이 작용한다. 아니 설명보다는 이 결론이 이런 것들이 더 이해하기도 쉬워. 설명이 더 어렵다. 야 이건 좀 기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자. 정리는 좀 긴다.